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버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영화 빅쇼트 인사이드 잡에서 잘 묘사하고 있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연환계로 흥한 자, 연환계로 망했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연환계는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적벽대전에서 방통이 조조에게 쓴 계책입니다. 배멀미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조조에게 연환계를 진언하여 배를 전부 쇠사슬로 묶게 해버립니다. 배들을 묶고 육지처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연환계의 가장 큰 약점은 배가 서로 묶여 있어서 화재에 약하다는 겁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쏘시개 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계책으로 조조군은 들이닥친 유비와 손권군의 화공의 전멸 직전까지 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골격도 이와 유사합니다. 첫 시작은 2001년 9.11 테러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닷컴버블 폭락으로 휘청이던 미국 경제에 9.11 테러가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미국에 투자됐던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미국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경기 부양 부스터 샷을 씁니다. 2000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1년 2%, 2003년 6월 1%까지 낮춰버립니다. 거기에 주택 소유 장려 정책까지 펼치죠. 급격한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넘실거리며 부동산 시장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를 넘어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0%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 아파트가 올해 3억에서 4억, 다음에 6억이 된 거죠. 근데 당시 미국 부동산 상승률은 단순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공급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약 20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200% 상승이니까 뉴욕, LA 등 주요 도시들의 상승률은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말한 연환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겠죠. 은행은 A에게 대출을 해주면 A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권리, 대출 채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출 채권은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는 일종의 묶인 돈입니다. 은행은 장사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더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대출 채권으로 현금을 조달할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욕심이죠. 은행은 A와 같은 개인 대출자들의 채권, 주택저당 채권을 모아서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미국 국책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 프레디 맥 등이 대표적이죠. 은행은 개인들의 주택저당 채권을 판매한 돈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 채권을 산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이걸 어디다가 팔아야겠죠? 적자를 볼 수 없으니까요. 이 회사들은 주택저당 채권으로 MBS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주택저당 채권이 개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발행된 채권인데 이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전문회사가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점점 탐욕의 냄새가 나죠. 이 MBS라는 상품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리먼 브러더스 등의 투자은행이 발행합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개인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투자은행에게 새로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 MBS 중에서 신용도가 낮은 B나 B등급의 MBS도 있겠죠? 아무리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이런 투자 상품을 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투자은행이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신용도 낮은 MBS를 굴릴 방법이 없을까?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MBS라는 하이리스크 채권을 낮은 위험도의 채권으로 둔갑시킵니다. MBS를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의 다양한 채권들과 함께 묶어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채담보부 증권, 즉 CDO입니다. 이 CDO는 다른 투자은행, 중개인 등을 통해 다시 새로운 CDO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는 채권으로 둔갑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CDO에 열광합니다. 안전성과 수익률을 모두 보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 CDO였던 거죠. 전 세계 헤지펀드, 각종 은행, 보험회사, 연금공단 등에 팔려나갑니다. 결국 CDO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단계까지 가자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안전성이 낮은 저신용자,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대출업체들은 집가격의 99.3%씩 대출을 해주곤 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도 대출이 됐다고 하네요. 결국 개인 대출자들은 10억 원짜리 집을 700만 원만 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CDO가 이렇게 활개를 친 데는 신용평가기관의 역할도 컸습니다. CDO는 한 개의 CDO에 10개의 MBS가 들어가고 그런 CDO 10개가 뒤섞여 다른 CDO를 만들고 거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기관들은 투자은행에 거액의 돈을 받고 위험도가 큰 CDO에 AAA 등급을 마구 찍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채권이 AA-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연원계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화공계로 끝이 납니다.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4년 1%까지 낮췄던 금리를 2년 만에 5.25%까지 화끈하게 끌어올립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서 하나 둘씩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갚는 대출자들이 생기자 집이 차압되기 시작했고 차압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자연스레 MBS와 CDO의 가치도 폭락합니다. 페니메이, 프레드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고 리먼 브러더스는 아예 파산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월스트리트의 욕심에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보실까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 그래프입니다. 2003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죠. 그리고 2006년 정점을 찍고 2009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CPI 지수는 아주 평이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국내 소득은 어떻습니까? 물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미국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의 버블이 또 쌓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미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 부동산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도 있죠.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버블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한국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을 놓쳤네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쌓여 있다면 폭락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